입사 한민족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전 세계인의 축제인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지난 20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주목을 끄는 게 있었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성화봉송에서 첫 번째 주자로 조선족 출신이 뛴 것이었어요. 그 주인공은 바로 중국 빙상 종목의 전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라지환 선생이었습니다. 그는 1963년 일본 나가노 대회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었죠. 그것도 쟁쟁한 유럽 선수들을 제치고 동양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또 중국 선수로도 사상 처음으로 세계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런 자랑스러운 우리 동포가 베이징 동계올림픽 성화봉송 첫 주자로 뛴 건데요. 이는 우리 동포들의 자랑이면서 우리 한민족의 자랑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첫 곡은 나훈아가 불러줍니다. 하나로.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행복우체통 화요일의 편지 손님,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프닝에서 얘기한 것처럼 라지환 선생, 베이징 동계올림픽 성화 첫 번째 주자 아니었습니까? 네, 우리 맞습니다. 동포분들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자랑스럽고, 네.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56개 소수민족이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중국에 있는 조선민족 대표로 1위로 성화봉을 들었다는 자체가 네. 너무나 존경스럽죠. 또 뭐 기록만 봐도 참 대단한 분이시더라고요. 네. 동양인 최초로, 또 중국 맞습니다. 최초로 네.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신기록을 세웠다면서요. 그 1963년도에 그 라치완 선수가 현재는 지금 81세거든요. 네. 이제 연세가 나이인데, 그때 나이는 굉장히 젊은 나이에 일본 나고나현에서 열린 스피드게이트 그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네. 1500m에서 세계 신기록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세계 정상에 올랐는데, 요즘은 사실 스케이트 하면 한국도 잘하고 뭐 중국도 잘하고 하지만 그 네. 시대에는 동양인들이 세계에서 어떻게 스케이트 선수권에는 거의 어떻게 보면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주최를 해서 일본뿐만 아니라 동양 자체에서 굉장히 많이 놀랐고, 네. 세계에서도 너무 놀랐죠. 이 동양에 있는 작은 이 선수가 이렇게 기록을 네. 세웠다는 자체에. 그래서 이분이 그 시대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빙상계에 거의 다 조선민족 선수들이 대표를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성화를 든다는 이 자체에 그 중국에는 동포들이 굉장히 네. 많은 매체에서 이거를 다 보도하고, 또 중국의 바이두에 들어가면 한국 네이버와 비슷하잖아요. 네네. 이 첫 번째 든 성화의 이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보도를 하였더라고요. 네. 근데 어렸을 때부터 빙상에 아주 천부적인 소질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 선수는 1941년도 흥룡강성에서 태어났는데, 1956년도에 수화시 조선족 중학교에 입학해서 그때부터 스피드 그 스케이트에 네. 이제 훈련을 했는데, 정말 입사한 지 그냥 짧은 시간 안에 2년 만에 거의 뭐 교내 시급, 뭐 성급, 그래서 국가에서도 그 시기에 그 나이에서 이제 성과를 따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릴 때부터 천재적인 그런 스케이트 네. 선수라고 봐야 됩니다. 네. 네. 어찌 생각하면 또 흥룡강성 지역이 춥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뭐 춥죠. 스스로 훈련할 수 있고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이 좋았다라고 그렇게도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제가 기억에 한쪽 학교는
지금은 그렇게 스케이트 타고 이런 걸 많이 못 봤는데 조선족 네. 학교라면 겨울만 되면 운동장의 반을 네. 스케이트장으로 만들거든요. 아. 그래서 학생들이 거의 다 스케이트를 뭐 잘 타든 못 타든 네. 그 체육 수업 일부가 스케이트를 타는 수업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네. 그런 특권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흑룡강도 있고 길림성, 그렇죠. 련영성 다 겨울에 똑같이 이렇게 네네. 춥잖아요. 근데 유독 제가 볼 때 흑룡강에서 좀 더 잘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뭐 이거는 그게 아니라 뭐 네. 동북 삼성에 교포들이 많이 있으니 교포들이 워낙 스케이트를 잘 탔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한때 중국 빙상계를 우리 조선족 동포들이 주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는 네.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 시기에 거의 그 라치완 선수 외에도 60년대까지 거의 동포들이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나와 있는데 네. 제가 이제 그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이 시기에는 그 본격적으로 많이 뛰던 선수들이 예를 들어서 당시에 보면 뭐 정흥도, 뭐 임세준, 뭐 박달화 이런 이 선수들이 50년대 중국 빙상계에 주름을 잡았던 인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60년대 들어서도 60년대 대회에서 그 라치안 선수와 같이 이제 출전하는 뭐 이태권 선생님, 네. 그리고 예를 김미옥 선생님, 뭐 최순자, 그리고 선생님 이창섭 코치 이분들이 거의 50년대 60년대 네. 그 중국 빙상계에서 주름을 잡았는데 이분들이 다 조선민족의 선수라고 봐야 되죠. 네. 네. 빛나는 분들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연면대학으로 들어갔잖아요. 네. 갔는데 정말 학교 다닐 때는 그 아버지가 있는 그 학교에서 중학교에서 뭐 스케이트 타는 분들 보긴 봤는데 선수들을 네. 많이 보진 못했는데 대학교 네네. 가니까 선수들을 많이 봤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도 연변대학은 조선민족대학이잖아요. 물론 이제 민족대학에 다 교포들만 다니는 학교는 아닌데 거의 선수 출신 보면 교포들입니다. 네. 네. 그래서 스케이트 하면 뭔가 좀 남다른 애정이 있습니다. 네. 그럼 라지완 선생님은 그 후에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그리고 라지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래도 선수를 많이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건강도 사실 그렇게 좋은 편 아니잖아요. 지금은 할빈에 계시는데 네. 체육학원에 있는 학교에 있는 그 집에 계시는데 보니까 이분이 1997년도에 큰 병을 앓았더라고요. 그 네. 심근경색으로 목숨을 잃을 뻔한 고비를 겪었다고 네네. 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어떻게 보면 그때는 지금처럼 의료나 이런 부분이 잘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네. 개인 사비로 굉장히 많이 들여서 치료를 해서 생활고를 좀 겪었다 이런 얘기는 있는데 지금은 거의 뭐 건강하게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오래오래 건강하셔서 우리 중국 계시는 동포들에게 횃불 같은 역할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번 계기로 젊은 친구들이 사실 라치완 선수 하면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계기로 또다시 한번 중국의 동포 위상을 전 중국에 알릴 뿐만 전 세계에 알렸고 네. 또 동포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각 영역에서 네. 노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행복우체통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이 대한민국 전라북도 김제의 박영진 씨가 보내오셨습니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성공을 기원하며라는 글인데요. 전춘하 교수님이 먼저 소개합니다. 함께하는 미래를 위한 세계인의 축제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오는 2월 4일부터 20일까지 수도 베이징에서 성대히 열린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 이어 이번 동계 올림픽까지 성공적으로 치른다면 베이징은 하계와 동계 올림픽을 모두 개최한 역사상 최초 도시라는 기록과 명성을 얻게 된다. 올림픽 그 자체가 세인의 마음을 사로잡고도 남음이 있다. 세계 평화와 지구촌의 공생과 공영은 올림픽이 영원한 정수이다. 오는 날 현대 세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 중 스포츠를 통해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고자 목적 아래 개최되는 것이 바로 올림픽이다.
쿠베르탱이 창시한 올림픽 127년 사상 수차례 올림픽을 보이콧하거나 하는 등 그릇된 행태들도 있었지만 모두 슬기롭게 헤쳐나갔다. 정의롭고 평화를 지향하는 세계인들이 공동한 노력과 분투로 오늘이 평화와 안정을 이루는 지구촌이 가장 인기 있고 가장 호평받는 축제의 장으로 된 것이다. 세계인이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할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보이콧하려 지도하는 세력들이 있어 심히 우려된다. 캐캐묵은 이념 문제, 떼지난 냉전 사유, 세계적인 거짓과 오만 그리고 정치적 편견으로 중국을 공격하고 모함하며 G2로 대국으로 급부상하는 중국의 꿈을 백일몽이라 조롱하며 베이징 올림픽도 베이징 내림픽이 될 거라고 떠벌리고 있다. 이들이 이런 추태는 세계의 양심과 정의로운 민심이 질책을 받고 있다. 올림픽 헌장은 올림픽 운동의 독립성과 정치 중립성을 수호하고 추진한다고 명시하였다. 스포츠 운동의 정치화는 올림픽 정신과 올림픽 헌장에 명확히 위배되는 행위로서 운동원들이 이익과 국제올림픽 사업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것이다. 올림픽과 세계 평화를 해치는 이런 호환무치한 행위는 결코 좋은 결과가 없을 것이다. 이웃이 땅 사면 배 아프고 사촌이 집을 지어도 질투하는 각박한 인심, 삭막한 세상이다. 세계 열강들이 제 아무리 올림픽을 보이콧하고 중국의 급부상을 저해하려고 해도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양심과 선진국예로의 도약을 꿈꾸는 중국의 위대한 꿈을 깨뜨리지 못할 것이다.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합니다. 중국 베이징 화이팅! 네. 동계올림픽 이제 시작 전에 글을 써서 보내주셨습니다. 베이징이 동계올림픽, 하계올림픽 모두 개최한 최초의 도시다. 자부심도 크시고요. 그리고 사실 이 올림픽이라는 게 스포츠로 세계가 하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가 세계를 하나가 될 수 있는 만큼 스포츠가 국경이라는 게 없는 거죠. 그냥 스포츠 네. 정신으로 그렇죠. 경기는 경기지만 모든 그 나라 국민들 다 어떻게 즐기는 이런 장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치 이념하고는 좀 떠나서 별개로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스포츠는 뭐 정치나 뭐 이념을 떠나서 스포츠 자체로만 열려야 되는데 이번 베이징 올림픽은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도 성황리에 잘 끝났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코로나 시기에 네. 사실 올림픽 자체를 연다는 것만 해도 그럼요. 그 전까지는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어쩔거나 네, 그 올림픽을 성황리 열었고 네네. 또 거기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관중이 없이 올림픽을 진행을 했는데 그렇죠. 사실 관중이 없이 진행하면 이 네. 선수들이 그 열정이 사실 그 현장의 열정이 많이 네네. 부족하거든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관중을 같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 시국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으면 네. 관중과 그 선수들이 같이 이 전체를 진행했을까. 그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번 올림픽 자체가 대성공이라고 봅니다. 네. 이번 베이징 올림픽의 가장 큰 복병이 바로 코로나19였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제대로 잘 열릴 수 있을까 모두 다 걱정을 하고 했지만 그 개막식부터 저도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면서요. 됐다라는 그런 아주 기쁜 마음이 들더라니까요. 네, 맞습니다. 무사히 잘 끝나서 정말 다행입니다. 네, 아무래도 코로나 자체가 이 올림픽에서 만약 선수들이 걸렸다, 뭐 전체 네. 관중들이 걸렸다 그럼요, 하면 그럼요. 너무나 큰 흠이 될 것 같은데 정말 관리를 잘 하는 덕분에 저희들 경기도 잘 봤고 네. 결과도 재밌게 나왔고 또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만족이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아마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면서 많은 동포분들이 화이팅 화이팅 외치면서 어느 경기에서는 막 텔레비전 속으로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네. 박진감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이제 그 동포들은 또
중국 입장도 있지만 네. 또 한국 입장도 있으니까 그렇죠. 또 한국이 다른 나라 경기를 할 때는 또 열심히 그럼요. 응원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매일마다 굉장히 흥분되는 동계올림픽을 보지 않았을까 합니다. 네. 전 세계 인구가 텔레비전 앞에서 올림픽 경기를 보면서 하나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박영진 선생님께서도 얼마나 열심히 응원을 하셨을까. 미로가 짐작이 되네요.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은 이 시기가 춘절 그 쉬는 기간이잖아요. 네.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거를 못 하는데 동계올림픽이 정말 춘절 쉬는 기간을 즐겁게 흥분하게 만들어서 네. 올해는 좋은 일만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올림픽 하면은 아무래도 생각나는 노래가 코리아나의 손에 손잡고 아닐까 싶어요. 네. 이 노래 함께 듣겠습니다.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의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처음으로 저희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에 글을 보내주신 분입니다. 중국 길림성 연길시 남옥란 씨인데요. 종갓집 제사.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아버지네는 남자만 3형제였는데 아버지가 중간이셨다. 해마다 음력 10월 8일이면 조부님의 기일이다. 남씨 집안에서 제일 크게 하는 행사가 바로 제사를 지내는 일이다. 큰엄마는 원래 단촐하게 살다 보니 애들과 손님들을 썩 달가워하는 분이 아니셨다. 하지만 조상에게 지내는 신성한 제사 때에는 예외였다. 한마디 군소리 없이 애들이며 문객들과 친척들이 포식을 하고 잠자리가 불편함이 없도록 자상하게 살펴주신다. 저녁이 되면은 고방에서는 동생을 업고 온 우리 엄마, 숙모와 숙모네 애들이 함께 어울려서 잠을 자곤 했다. 나와 숙모네 둘째는 짝꿍이었다. 가지런히 누워서 제갈제갈 말이 끝이 없었다. 큰엄마네 고방에서 하던 고방 이야기가 지금도 추억으로 나를 동반한다. 이튿날이 바로 제삿날이다. 큰엄마는 회백색 나는 동저고리 한복을 운치 있게 차려입고 제사 준비로 사전에 정성 들여서 사오고 보관했던 재물들로 상을 차리고 있다. 아버지네 삼형제는 옷차림새부터가 다르다. 삼배천으로 만든 길고 너른 두루마기를 입고 네모 반듯한 사각형의 삼배 모자를 쓴다. 제사는 저녁 석전부터 드린다. 방에 달린 출입문을 열어놓고 큰엄마가 차린 제상을 방 안에다 들여놓는다. 그리고 돗자리 2개를 문턱에서부터 바깥까지 쭉 펴고 백부부터 술을 붓고 절을 3번 올린다. 그리고 촌수에 따라서 내리 제사를 지내는데 한식경이 모자라게 긴 시간이 걸린다. 우리네 애들은 제사에는 마음이 별로고 재물에만 눈을 판다. 한참이 지나서야 행사가 끝이 났다. 하지만 새벽 1시 전에 또 제사를 지내야 하기 때문에 제상의 소물은 고방에다 볼을 덮어서 보관을 했다. 저 제사상에 과자, 사탕, 꽃감,
먹어보기는 100번도 틀렸구나. 어린 나이에도 그런 생각이 묘하게 떠올랐다. 큰엄마가 연세가 들면서 기력이 부족하자 오빠네 새언니가 가마목을 차지하고 집안의 크고 작은 행사를 주관하고 처리를 했다. 그리고 오빠와 언니가 사망한 후에 종갓집 제사는 마지막으로 막을 내렸다. 지금은 제사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고 한 해에 한두 번씩 청명과 추석에 묘에 가서 제사를 올리기도 힘에 겨워한다. 좌우간의 큰엄마의 정성 들인 조상에 대한 제사 덕분인지 우리 남씨 집안의 시집온 며느리들이 하나같이 아들을 두고 잘 살고 있다. 출가 외인이 물보다 진한 혈육의 정을 그리며 시공간에 파묻혔던 지난날의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헤친다. 한 번만이라도 남신의 집안 모임을 굉장히 크게 한번 했으면 싶다. 그리고 기대를 해본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제사를 크게 지내셨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전에는 사실 그 제사를 좀 지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점점 뭐 줄이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간소화되고 예, 간소화되고 네.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편안한 것 같지만 옛날의 그 풍습 그리고 제사 네네. 지낼 땐 사람들이 다 모이잖아요. 다 모이죠. 근데 그런 문화가 점점 없어지니까 오히려 지금은 좀 기대되는 거죠. 네. 제사 음식을 다 마련해 놓고 그리고 편지를 보내오신 우리 남옥란 선생님께서는 제사상에는 마음이 없고 거기에 있는 꽃감, 사과, 뭐 사탕 이런 것도 언제 먹나라고 기다렸던 그렇죠. 어린 시절 얘기까지 네. 함께 적어주셨습니다. 요즘에도 중국 동포분들은 제사를 좀 지내시죠, 그래도? 네, 3년 제사는 거의 다 지냅니다. 네. 3년간 다 지내는데 3년 지나고 나면 뭐 꾸준하게 뭐 간소하게 지낸 집이 있는가 하면 또 그냥 이제 뭐 지나가고 이런 분들도 있고 근데 묘소가 있는 분들은 묘소에 네. 가 다 제사를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네. 한국에 와서 생활하시는 동포분들도 이렇게 간소하게라도 제사나 차례를 올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집안에서 이런 문화가 있는 분들은 어디에 있든 그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중간에 끊긴 집안도 있잖아요. 그런 분도 오히려 한국에 와서 다른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 걸 보고 어떻게 따라하는 분들도 있고 네. 네, 저희 친척분도 보니까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제사를 다시 간소하게 이제 지내고 있더라고요. 네. 자, 동포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요즘에 제사를 지내는지도 저희 행복우체 통해 편지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KBS 드라마 꽃 피면 달 생각하고 OST 중에서 루시가 불러주는 날아올라 들으면서요.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하 교수님과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 방송은 7천만 온결의 꿈을 담습니다.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간 한민족의 중심 채널 KBS 한민족 방송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한민족 방송입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동포 사회의 새로운 소식을 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전해드립니다.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김상욱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우리나라 찹쌀떡이 카자흐스탄에서 디저트 음식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면서요. 예, 모찌떡이라고 불리기도 했던 그 찹쌀떡은 까리스키 디세르트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메이드 인 코리아 디저트라는 뭐 그런 뜻인데요. 네. 얼마 전 카자흐스탄 최대 도시 알마티에 그 생산 공장이 문을 열고요. 또
케이크와 과자 등 디저트류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체인점에 납품을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 국제 그 디저트의 날이 있다는 걸 혹시 아십니까? 국제 디저트의 날이요?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이게 네. 우리 그 지난 그 2월 1일이 바로 국제 디저트의 날인데요. 네. 이 카자흐스탄에서는 이제 이 날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정도로 여기는 독특하고 또 맛있는 또 다양한 디저트를 즐기는 그 식문화가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뭐 커피를 즐기는 인구가 늘긴 했습니다만 여기는 전통적으로 홍차 문화권입니다. 날씨가 춥고 하기 때문에 네. 식사 후에 반드시 이제 뜨거운 홍차와 함께 좀 달달하게 먹을 수 있는 뭐 착착이라든지 또 케이크류, 과자류, 또 뭐 과일 말린 것 그리고 견과류 등등 이렇게 다양한 디저트를 즐겨 먹습니다. 네. 이렇게 이 다양한 종류의 디저트가 이 발달해 있는 이 나라에 이 틈새를 우리의 그 찹쌀떡이 파고들어서 결국 현지에 생산 공장까지 가동하게 되었다라는 아주 큰 의미가 있는 이런 그게 되겠습니다. 이를 또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또 이 오징어 게임으로 대표되는 한국 콘텐츠 한류를 소비하면서 결국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 한국의 과자류 또 디저트까지 유행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그 찹쌀떡을 출시한 그 고려인 사업가 알렉산드라 염 사장은요,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재택근무가 늘고 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카자흐스탄 사람들은 그 코로나가 아주 멈춘 듯한 한국, 코로나가 없는 듯한 한국에 주목하게 되었고 네. 또 이 오징어 게임 등을 보면서 한국 문화, 특히 맛있고 또 흥미로운 한국 음식에 관심을 갖는 것을 보고 바로 이 가이스키 디저트를 출시하게 되었다고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네. 사실 제품 출시 전에 이제 염 사장은요, 가족 그리고 친척, 이웃들에게 시제품을 나눠주면서 반응을 아주 꼼꼼히 살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게 되겠다 싶어가지고 현지 생산을 결정했고요. 그리고 그 뽑기 아시죠? 뽑기. 네네. 붕어빵도 생산해서 유행시켜볼 계획이라고 또 붙였습니다. 네. 디저트로 달달한 찹쌀떡이나 붕어빵, 뽑기 아주 좋은 선택인 것 같은데요.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의 붕어빵까지 대유행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광복절 때 이루어진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 때 다양한 협력 사업들이 약속됐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해가 바뀐 올해 예정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한마디로 협력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시 카자흐스탄 정부는 이제 한국에 농업과 교육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이 홍 장군의 묘지가 있던 그즈로르다 주 정부가 바로 이러한 것을 요구했기 때문인데요. 현재 그즈로르다 벼재배 과학연구소는 한국의 벼농사 신기술을 현지에 이 전목에서 발현시키는 그런 시험장으로 위상을 딱 세우고 있는데요. 한국 측의 제안에 따라 가지고 농업이 발달해 있고 또 전국 양계 60%를 차지하는 전라북도를 방문하여 생산 기술을 익힐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 협력 분야에 있어서도 그저로다 주에 홍범도 장군의 이름을 딸 영재학교를 세우기로 했고요. 네. 또 이 한국 측에서는 그에 대한 보답으로 우수한 졸업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문제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 협의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보훈처에 의한 어떤 현지 그저로다 현지 지역의 사회사업도 큰 규모는 아닙니다만 다양한 사회사업도 진행하는 걸로 그래서 지금 왕성하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 오늘 카자흐스탄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러시아 사할린으로 가봅니다. 배순신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러시아 사할린에서 동양 언어 자치 축제가 열렸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 주십시오.
지난 4일 제6회 동양언어자치축제가 원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번 축제에 유슨사칼린스크, 노올린스카르사카, 오글골 등의 학교와 추가 교육기관 학생 14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희망자들은 사진 경영 대회, 예술로서의 민족의상, 보컬 비디오 콘테스트, 댄스 아트 비디오 콘테스트에 경영하고 줌을 통해 동양의 예술 온라인 퀴즈, 교권 대회, 일본어, 한국어, 중국어, 건축 예술이란 한자에 관한 마스터 클래스에 참여했습니다. 이들 중에 사할린 국립대 동양과 교수들, 사할린 한국교육원 이병일 원장, 주 유슨사칼린스크 일본 총연사관 직원 등도 있었습니다. 네, 경연 대회는 어떻게 치러졌습니까? 사진 경영은 주로 개인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진 콘테스트가 동양예술 온라인 퀴즈는 단체전으로 이루어졌고 한국 예술에 대한 퀴즈에서는 사할린 유른사칼린스크 제2김나시아, 중국 예술에 대한 퀴즈에서는 동양김나시아, 일본 예술에 대한 퀴즈에서는 유른사칼린스크 제22 중학교가 우승했습니다. 한편 동양언어 축제 앞서 동양김나시아에서 외국어 주간이 펼쳐졌는데요. 그리고 올해 상징 만들기 경연도 개최되었습니다. 주간 내 동안 한국어, 일본어 경시대회를 비롯 여러 경연이 있었답니다. 유슨사칼린스크 동양김나시아에 두 외국어를 가르치는 것이 이 학교 특징입니다. 영어는 2학년부터 제2 외국어로는 동양 언어 중 하나,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이렇게 선택하여 5학년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네,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소식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 2월 4일에 제6회 동양언어자치축제가 원격적으로 진행이 됐다고 하네요. 학생 140여 명이 참가했다고 하는데 사진 경연대회, 예술로서의 민족의상, 또 보컬 비디오 콘테스트, 댄스 아트 비디오 콘테스트의 경연도 했고요. 또 줌을 통해서는 동양의 예술 온라인 퀴즈, 격언 대회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단체전으로 이어진 그 동양예술 온라인 퀴즈는 한국 예술에 대한 퀴즈에서 유즈노 살린스크 제2 김나지아, 또 일본 예술에 대한 퀴즈에서는 유즈노 살린스크시 제22 중학교가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동양 언어 축제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한국어나 일본어 또 중국어들을 많이 했을 텐데요. 여기서도 한류의 영향을 많이 받았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보내드립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한마당. 이랴 에휴, 이것질 잘 돼요? 아이, 밭에 돌이 많아서 이것이 잘 안 들어가. 그래도 찬찬히 잘해봐요. 아이, 지금 하고 있자냐. 아유, 소가 왜 이렇게 힘을 못 써요? 꼭 우리 영감 같구만.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 시방 염장 지르는 게. 아유, 내가 언제 염장 질렀다고 그래요? 아유, 귀에 딱지 않고서 잔소리 좀 그만이야. 아유, 그렇게 천천히 이것질 해갖고 어디 오늘 안에 끝나겠슈? 시방 말로다가 내 맘에 이것질 나는겨? 아유, 그것이 아니고 한나절 내내 했는데 이것밖에 안 해서 그렇죠. 그렇게 답답하면은 임자가야. 나가 이것질 할 줄 알면 진작에 그렇게 했죠. 무엇이 어쩌고 어째? 아유, 막걸리나 한잔 하고 해요. 막걸리? 야, 막걸리 한잔 하고 힘내서 다시 이것질 해요. 막걸리 좋지. 아유, 영감이 막걸리 마시는 동안 소도 좀 쉬면서 여물도 먹어야죠. 뭐야? 소땀시 막걸리 마시라는 거야? 아유, 이 소도 쉬고 영감도 쉬는 거죠.
소를 끌고 이것질하는 모습이 정겹네요. 요즘에는 농촌에서도 이것을 거의 볼 수가 없는데요. 예전에는 이 농기구로 논이나 밭을 가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봄이 되면 이것으로 논이나 밭을 갈아서 씨앗을 뿌려서 농사를 짓습니다. 예전에는 이것을 잠기, 장기, 보장기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이것은 땅을 파거나 뒤집는 데 사용했던 뒤집기나 따기에서 발달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것을 사람이 끌었으나 점차 소나 말 같은 동물이 이것을 끌었는데요. 주로 소가 이것을 많이 끌었습니다. 벼농사가 일찍부터 발달한 우리나라에서는 소의 힘을 이용해서 논밭을 가는 이것을 널리 사용해 왔는데요. 이미 5, 6세기 고구려 시대에 이것이 출토되기도 했고요. 삼국유서에도 이것에 대한 기록이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이것을 사용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이것은 크게 호리 이것과 결이 이것으로 나뉘는데 소 한 마리가 끄는 것을 호리 이것이라고 하고요. 2마리 이상의 소가 끄는 것을 결이 이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질을 할 줄 알면 농사를 다 배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요. 그만큼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논이나 밭을 가는 데 쓰는 농기구를 말하는데요. 보통 소나 말이 이것을 끌고 밭이나 논을 갑니다. 일 못하는 놈이 이것을 나무란다. 이런 속담도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장기, 2번 쟁기, 3번 종기.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유선일 한희정이었습니다. 농경시대에는 이것이 꼭 필요해서요. 이것으로 논이나 밭을 갈았습니다. 이제는 농촌도 기계화되면서 요즘에는 트랙터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텔레비전이나 영화에서 가끔씩 시골에서 이것질하는 모습을 보면은 마치 한 폭의 풍경화를 보는 것처럼 평화로워 보이더라고요. 아마 젊은 친구들은 이것이 뭔지도 어쩌면 잘 모를 것 같습니다. 동포 여러분 살고 계신 곳에는 아직도 이것을 이용하시는 분이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봄을 맞아서 농사 준비는 어떻게들 하고 계신지 행복우체통으로 사연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답도 적어주시고 또 행복우체통에 사연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콩으로 정답을 보내실 때는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동포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을 전화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 북한이 고향인 한진 작가가 러시아 모스크바로 유학을 떠났는데 당시에 북한에서 모스크바로 유학을 가는 학생들의 수나 또 주로 어떤 공부들을 많이 했나요? 예, 당시 이제 소련으로 북한에서 유학생들이 많이 대거 유학을 갔는데 그것은 북한이 1946년부터 당시에 보기에 선진 문물 그리고 선진 이 기술을 소유하고 있던 소련과 동구권 국가로 유학생들을 보내서 그 후세대를 이렇게 양성을 했는데 이게 해마다 계속 이어져서 6.25 전쟁 중에도 그치지 않고 계속 유학생들의 그 파견이 이루어졌습니다. 국비 유학생들이죠. 그래서 북한의 그 젊은 인재들이 이렇게 유학을 가서 이렇게 선진 문물을 배워왔는데 네. 그게 이제 한진 작가가 가기 한 해 전, 그러니까 1951년 제6기 유학생부터는 처음으로 모스크바, 그러니까 소련의 심장부에서 최고 학교에서 유학하는 행운을 누렸죠. 그 이전까지는 소련의 이렇게 중심 도시지만은 수도는 아닌 다른 공업도시에서 이렇게 유학생들이 갔는데 네. 그때부터 51년부터는 비로소 모스크바까지 가서 이제 유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어떻게 보면 초기에 굉장히 야심차게 후세대 양성을 했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 200여 명이 한꺼번에 유학을 가기도 하고 또 허웅배 사건이 일어났을 때만 해도 이 모스크바에는 400여 명의 북한 유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럴 정도로 유학생들이 많이 있었죠. 예. 아, 당시에 그러면 소련 정부가 북한 유학생들의 망명을 허용했나요? 예, 그게 참 어렵게 허용이 됐는데요. 네. 이제 허웅배가 1957년 11월에 이렇게 망명을 선언을 했을 때 그 사이에도 굉장히 역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소련에서는 법적으로 외교적으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 같으면 당연히 북한에서 돌려달라고 하니까 북한에 송환을 했겠지만은 네. 그 당시 소련의 그 사회의 흐름은 그래도 유엔에서 그 지정한 그 망명자나 이런 사람에 대한 그 인권적인 보호 조항 같은 게 있지요. 그런 것을 처음으로 이렇게 준수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많은 고민과 북한과의 외교적 마찰을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당시 소련 정부에서 허웅배 같은 그 유학생들이 했던 말이 북한 정부에서는 되돌려달라고 하지만은 북한에서 너희들을 이렇게 공부시켜달라고 보냈는데 우리가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들을 보호를 했기 때문에 참 어찌 됐으면 돌아가서 운명이 달라질 것도 했지만은 그 당시의 사회 분위기의 흐름을 타고 참 어떻게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거죠. 네. 허웅배 망명 사건을 계기로 한진 작가도 고민이 참 많았을 것 같은데 어땠을까요? 한진 작가가 그 당시에 이제 망명했던 유학생들이 10여 명 되는데요. 네. 누구나 고민이 없을 리가 없죠. 부모 형제가 다 북한에 있고 또 그 중에 일부는 이제 6.25 전쟁 당시에 가족이 이제 다 뿔뿔이 흩어져 사라져버린 경우도 있었지만은 대부분은 북한에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직책을 갖고 활동하던 그런 가족들을 두고 있던 사람들이라 누구나 네. 이렇게 말 못할 고민이 있었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한진 작가는 평양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는 6.25 종군 작가의 또 작가 동맹에서 가장 그 노동신문을 또 이끌고 문학신문의 그 주필을 하면서 가장 북한 정부의 최신 정부에 있었던 사람의 자식으로서 유달리 더 고민이 심했던 거죠. 한진 작가 같은 경우는. 네. 한진 작가 주변에 이 허웅배 망명한 그 유학생 외에도 또 가까운 사람이 있었다면서요. 이제 망명 과정이 그렇습니다. 영화대학, 그러니까 모스크바에 있는 전 연맹 영화대학 유학생들 8명이 허웅배 사건에 동조를 해서 네. 망명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처음에 뜻을 같이 했던 음악대학의 정추 이분도 뜻을 같이 해서 망명을 하게 되고 나중에 극장대학의 맹동욱이란 분이 있습니다. 네. 이분도 이 사건을 보면서 고민을 하다가 이 영화대학 유학생들의 그 망명이 허용된 것을 보고 자신도 똑같이 망명 신청을 해서 이렇게 남은 그래서 영화대학 유학생 중심이지만 그 외에 극장대학과 음악대학 그리고 의학대학 여기에 그 일부 인사들도 참여를 해서 망명을 했던 거죠. 네. 대부분의 학생들이 국비 유학생일 텐데 모스크바 유학 중에 북한 국적을 포기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망명 유학생들 그 후에는 어떻게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 이제 북한 국적을 포기하기도 쉽지 않았고요. 네. 부모님과 헤어지기도 쉽지 않았고 또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소련 사회가 이렇게 해빙 무드에 접어들었듯이 북한도 몇 년 지나면 네. 소련이나 이런 큰 나라의 영향으로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도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영영 이별이 아니라 예예. 몇 년간 이쪽에서 우리가 분투하고 조국의 어떤 자유로운 사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면 바뀔 수 있어서 몇 년간 해외에서만 우리가 망명 생활을 하겠다는 이런 생각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네.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나중에 망명이 받아들여지고 나서는 소련 정부에서 이 유학생들에게 너희들은 다시는
정치적 외교적으로 이렇게 그 양국의 그 입장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너희들은 흩어져야 된다 해서 소련 전역에 뿔뿔이 이렇게 흩어놓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주 멀리 다 떨어져서 생활하게 된 거죠. 네. 그렇게 모스크바에서 공부하던 학생들을 소련 전역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하면 사실 서로 연락하기도 힘들고 그러지 않을까요?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인터넷이 있으니까 그 전화가 쉽게 되니까 네네. 어려웠죠. 그래서 당시에 흩어지게 되면서 그 유학생들이 서로 여러 차례 흩어지기 전에 회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정을 하지요. 반드시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서로에게 다 편지를 써서 생활에 이렇게 총알을 짓고 또 우리가 거기서 토의할 것은 토의하고 우리 그 내부의 사정을 외부에 다른 민족에게는 절대 발설하지 말고 우리끼리 협의에 붙여서 우리가 서로 이 초심을 잃지 말고 나가자는 그런 결의를 다지고 이렇게 나중에 그 서신왕래로 이렇게 연락을 하면서 그들의 뜻을 이렇게 지켜온 그런 생활을 오랫동안 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제 이들이 국적도 얻게 되고 달라지고 또 서로 한 곳에 모이기도 하고 해서 이제 이런 어려움은 좀 해소가 돼 나갔죠. 네. 자, 고려인 이야기 오늘은 모스크바 망명 유학생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 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정선이 노래합니다. 외로운 사람들 들으면서요. 저도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외로운 사람